저희 신과 함께에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어떻든 간에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자본주의라는 것들은 형식은 바뀌지만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경로들을 걸어왔고 거기서 이제 지리적 스케일이 커졌을 따름이지 나타나는 갈등 관계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다. 네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건 물론 세계 대전은 아니지만 네네. 제가 이제 이 프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점점 참여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제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고 뭐 중동 이런 국가들도 다 어떻게 한 발씩 관여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세계화의 후퇴를 가져오는 결정적 계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그 단초가 된다. 그래서 2030년쯤 이제 돼 보면 2022년의 일이 이제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보면? 저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좀 고민 사항이 많아가지고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어려운 시간, 어떻게 보면은 지구본 연구소 고급반 뭐 이런 이제 컨셉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뭐 최준영 박사가 뭐가 고민이 많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야, 이게 그냥 한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고 지난 이제 냉전 이후에 우리가 한 30년 정도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살아왔던 이 시대가 이제 끝나고 뭔가 새로운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시대가 뭐냐.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납니다. 왜 덜컥 나냐면 이 한 10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니까 이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는 되게 긴밀하게 결합이 돼 있었고, 여러 나라가 지금처럼 이제 뭐 서로 친하게 지내고 뭐 어느 정도 됐지만 산업적으로 결합이 되고, 뭐 그다음에 남미, 북미 이런 지역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같이 해왔는데, 이게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 한 방으로 이제 딱 끝나고 세계화가 완전히 정지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는데 한 50년 이상의 이제 세월이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 일시적인 어떤 뭐 특별한 이벤트라기보다는 과거 100년 전과 같은 세계화의 어떤 보면 결정적인 붕괴, 후퇴 이런 걸 가져오는 우리 역사적 순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막 이렇게 보다가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딱 떠올랐습니다. 우리 손민석 선생님이십니다. 이 손민석 선생님께서는 제가 뭐 페이스북에서 꾸준하게 이제 쭉 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네이버에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이 혁명을 읽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제 컨텐츠를 연재를 하고 계신데, 제가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염치불구하고 한번 좀 나와주셔서 제 고민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오늘 선뜻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실 분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 혁명을 읽는 사람 손민석 선생님 오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손민석 선생님께서는 제가 참 그 감탄을 많이 했던 게, 저도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많은 책을 보시고 그걸 아주 재밌게 잘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보시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필요해야 예.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시길래 그렇게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저는 주로 마르크스주의 쪽 이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룬 분야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저도 그걸 따라가려고 여러 분야의 책들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뭐 경제사뿐만 아니고 무슨 산업, 뭐 경제, 외교 뭐 해가지고 되게 방대한 되게 궁금해서, 사실 저도 오늘 오프라인으로는 제가 처음 이제 뵙는 이제 한 겁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현재 네이버에서 연재하고 계신 이제 혁명을 읽는 사람이라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날의 현실에 있어서 사실 레닌을 본다는 거는 별로 사실 의미가 없다. 그런 평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때 레닌이냐? 그렇죠. 언제 때 레닌이냐. 사실 마르크스는 읽어도 레닌을 공부한다? 이건 조금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사실 1999년에 월가에서도 예. 한번 인터뷰를 했을 때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읽어야 될 책이 뭐냐라고 예. 했을 때 자본론이 1등으로 한번 꼽힌 적이 있거든요. 막스는 여전히 존재. 그렇죠. 예. 의의가 있다. 의의가 있다. 자본주의 어떤 발전이나 혹은 이런 거를 위해서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어떤 예. 그런 효용이 있다. 근데 사실 레닌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예. 소련 사회주의가 그렇죠. 엄청 학살도 많이 하고 그렇죠. 부정적인 역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미지로 가다가 붕괴하고. 그렇죠. 예, 그 창시자가 누구냐?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은 레닌인데 그렇죠. 굳이 21세기에서 그렇죠. 예, 레닌을 볼 필요가 있나 좀 제가 신기했어요. 볼 때는 사실 오히려 우리 한국인한테 예. 특히 더 봐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사실 레닌은 중진국 정도의 자본주의였던 예. 제정 러시아에서 예. 러시아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러시아가 어떻게 새로운 지역 질서나 네. 세계 질서 이런 것을 형성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깊게 했던 정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러시아 제국이라는 거, 혁명 이전의 제국이라는 것들은 영국이나 뭐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그래서 그걸 중진국이라고 이제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군요,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레닌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레닌이 고민했던 그러한 고민들은 21세기에 대한민국이 고민하는 거하고도 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러시아가 놓여있던 상황이라는 거는 예. 결국에는 영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예. 굉장히 흔들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신흥 자본주의 국가들이 네.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우리가 혹은 놓여 있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중국이 부상하고, 그렇죠. 그렇죠. 러시아도 새롭게 부활하고, 그렇죠. 뭐 다른 여러 인도, 뭐 이런. 그렇게 보니까 오히려 보면은 그때 레닌이 고민했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힘은 있지만 최선진국은 아닌 그렇죠. 이 국가, 러시아라는 이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고민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배울 건 있다. 네. 예. 그럼 오늘날에 어떻게 한국이 나아갈 길을 설정할 것인가. 예. 이런 반면교사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멋있는 제목, 혁명을 읽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네이버에서 연재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주의,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 이런 것들을 쭉 100년 전의 이야기를 쭉 보시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19세기 후반 자본주의가 막 팽창하다가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빵 하고 터지면서 그렇죠. 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좀 규모는 다르지만 지금 이제 90년대 이후에 한 30년 동안 진행되던 세계화의 결과가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예. 무서운데. 근데 사실 예. 세계대전까지는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안 간 것 작은 같은데. 규모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체로 이제 러시아가 힘을 얻게 된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석유 수출, 예. 그리고 가스, 예. 그리고 곡물 수출, 그렇죠. 그렇죠. 수출국이죠, 보면은.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전략 물자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되거든요. 맞습니다. 광물 자원의 뭐 천국이니까요, 보면. 예. 그리고 이건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중국도 지금 결국 히토류 같은 광물 자원 수출, 광물이 예. 아니죠. 뭐 광물이라고 볼 수도 뭐 있죠. 광물이라고 10개 보면. 예. 아무튼 그런 자원을 수출하는 거에서 중국이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면 이 국가들이 왜 이렇게까지 어떤 자원 수출이나 이런 걸로 힘을 얻게 되는가? 예. 사실 한국도 1950년대 뭐 이럴 때 보면은 자원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대한중석. 그렇죠. 텅스텐. 그렇죠. 텅스텐. 예, 우리 포스코 창립자이신 박태준 회장님이 네. 원래 대한중석 사장님이셨죠, 보면은. 예. 근데 그런 게 사실은 후진국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상품을 팔 게 없다 보니까. 할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한국도 금 수출을 그때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갖다 팔 게 없으니까 속된 말로 하면은 예. 이제 자원 위주의 수출로 이어지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게 핫하죠. 아주 아주 핫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곡물 수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높아서 많이 수출하게 된 건데, 곡물 가격이 높은 이유는 뭐 최정일 박사님 아시겠지만 결국엔 석유입니다. 석유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곡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화학 비료 이런 걸 많이 투여해서 키우기 때문에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 게 쌀이고 밀이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결국엔 석유의 어떤 비용이 높아지면 곡물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는 석유도 팔고 곡물도 파니까. 그렇죠. 양쪽 다 아주 압도적인. 예. 특히 러시아 경제가 1991년 붕괴한 다음에 부활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게 농업 생산입니다. 농업 생산. 그렇죠. 농업에서의 혁신, 특히 여기는 이제 전후의 20세기 후반의 농업의 표준이라는 건요, 기계화된 가정농입니다.
기계화된 가족농. 예, 미국의 기계화된 가족농이 사실은 보편적인 어떤 형태를 이뤘던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의 경우에는 사실 자영농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농기업 비중이 높고 맞아요. 남미의 스타일하고 좀 가까운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기계화된 스타일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음.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높아져서 이제 곡물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다. 예. 이제 그런 거에 바탕에서 발전을 이뤘는데 그러면 그렇게 곡물 가격이나 사실 자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수요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사야겠다. 그렇죠. 예. 그 수요를 채워줬던 게 사실 신흥 개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돈을 벌게 되면서 그렇죠, 인구도 그렇죠. 늘어나고 그렇죠. 과거보다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그 나라들도 자기들 뭐 밀도 만들고 다 생산했던 나라들 아닌가요? 생각해 그렇죠. 보면. 예. 생각해 보면 사실 러시아도 그렇고 사실 신흥 개발국이라고 하면 예. 결국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과 인도 이런 나라들인데 예. 브라질 뭐. 예, 중국이 사실 생각보다 농업 생산력이 문제가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에 그 삼농 정책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농촌, 농민, 이제 농업 예. 이렇게 삼민 정책 많이 펼치는데요.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옛날 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새마을운동 예. 같은 걸로 농촌의 혁신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 중국 농업 발전이 예. 지금 정체돼 있어요. 정체돼 있다. 가족농 수준에서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제 덩샤오핑이 예. 개혁 개방을 하잖아요. 개혁 개방하면서 개혁- 인민공사 해체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가족농이 부활한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예. 가족농이 부활해서 중국 경제도 사실은 1990년대까지 이제 농업이 혁신을 합니다. 예. 혁신을 주도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사실 막히기 시작합니다. 막히기 시작한다는 건 결국은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지 않고 그렇죠.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그렇죠, 그렇죠. 도시에서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오히려 사실은 생산량 자체는 줄어드는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현상.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식량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아까 이전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집트나 예. 이런 국가들도 2000년대 이후부터 인구 증가율이 엄청나게 폭등하거든요. 그렇죠. 인구가 뭐 다 이제 1억 명 넘어가요. 동남아도 네, 뭐 필리핀도 맞습니다. 1억 명 넘어가고 베트남도 이제 곧 1억 명 넘어갈 것 같고 이제는 인구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억은 돼야 얘기할 그렇죠. 것 같아요. 한 예. 2억 정도는 돼야 뭐 어디 가서 인구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강대국이다 같은데.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예.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만 해도 사실 2001년에 5천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지금 20년 만에 2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증가율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거기다 팔면서 그렇죠. 어마어마. 그러면 사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19세기 때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산업 국가인 영국에다가 곡물을 수출하면서 러시아 귀족들이 큰 돈을 벌고 어떻게 보면 성장했던 그거의 맞습니다. 판박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물론 예. 사실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 그때 제정 러시아는 사실 이제 농노제 국가거든요. 아, 농노제. 농노제 그렇죠. 국가다 보니까 예. 이게 기하 수출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아, 자국민들은 막 그렇죠. 굶어 죽는 와중인데 그렇죠, 그렇죠. 곡물은 뺏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수출하던데.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훨씬 러시아 지금 21세기 곡물 수출은 이걸 인간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농노를 기계로 대체하고 얘네들한테 석유를 줘가지고 그렇죠. 키워서 판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런 이런 발전이 굉장히 많이 혁신이 이뤄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구도 자체는 사실 제정 러시아가 있던 19세기와 예. 21세기가 좀 반복되는 추세. 예. 이런 역사는 게 보통 이렇게 뭐 비슷하게 반복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막 더욱 머릿속결이 쭈뼛서는 느낌이 드는 게 그러면 러시아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그렇죠, 그렇죠.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에 걸맞는 사회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그럼 다시 그게 보통 보면 문제가 생기면 내부적으로 하면 혁명이 되든지 그렇죠. 밖으로 보면 전쟁이 되든지 뭐 이런 갑자기 또 불안해지는데.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19세기, 20세기와 똑같다고 보시는 건가요? 완전히 똑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보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 이 세계 자본주의가 포섭하고 있는 네. 그런 정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왜 왜 그러냐면 이 농촌 인구 비중 자체가 예. 2007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전 세계 기준. 전 세계 기준으로 예. 2007년을 기준으로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전 세계 인구 중에 절반은 이제 농업에서 손을 뗀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농촌에서 됐다, 이제 도시로 도시로. 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 자체가 예. 데이비드 하비 같은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지리학자가 많이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더 이상 이제 자본주의적 시장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음. 그 자본주의적 유통망으로부터 식량뿐만 아니라 에너지, 뭐
최소한의 어떤 생활용품들이나 이런 걸 모두 공급받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이 많아졌다. 너무 커져버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내 땅에서 농사를 작게 짓고 그다음에 그 농사는 뭐 하늘에서 비 내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키우는 소똥에서 키워가지고 비료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냥 소위 말해 자급자족하는. 자급자족이 했는데 이제 도시로 가니까 그 전에는 어떤 것들을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렇죠. 결국 그거를 이제 자본주의에 포섭됐다, 그렇죠, 편입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60년에 약 66.4%였던 세계 농촌 인구가 예. 이제 한 20%나 비중이 줄어요. 줄어요. 엄청난 거죠. 세계 엄청난 인구에서 20%가 줄었다는 그렇죠. 거는. 특히 예. 세계 인구의 증가율을 고려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중인 거죠. 2020년에 약 43.8%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실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고 그 인구들이 도시로 몰려와서 그렇죠. 소비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각종 생산 활동에 동사하고. 아,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차이가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곡물 시장 자체가 세계 곡물 시장 자체가 잉여의 시대에서 사실은 이제 부족의 시대로. 점점 부족의 시대로.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상황이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 그렇죠. 30끼는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사실 인구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 우리는 쌀도 넘치는 거 같고 넘치는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하는데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러시아라는 국가들은 이제 몇몇 러시아와 비슷한 그런 국가들은 이제 덕을 보고, 그렇죠. 예, 그 덕을 본 힘을 가지고 뭔가 그렇죠. 이제 다시 또 내 한번 등장해. 마음대로 세계 질서를 좀 바꾸겠다. 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 제정 러시아가요. 아까 기아 수출을 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9세기 후반쯤에 러시아의 곡물 수출이 세계 곡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예. 한 30% 아. 정도 됩니다. 야, 그럼 뭐 지금이랑 뭐 그렇죠. 차이 없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15%, 예. 우크라이나가 한 10%, 10%?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뭐 거의 우크라이나가 비슷하게. 예전에는 다 제국 그렇죠. 러시아 제국 러시아 땅이었으니까. 예. 예. 사실상 러시아의 지위가 그 정도까지 이미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영국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곡물 수출이나 원자재 판매로 인해 가지고 부를 훔쳐가면서 그렇죠. 사회가 중진국 대열에 오르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럽의 그 영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한 발을 들여놓고 그렇죠.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했다. 그러면 이제 20세기, 21세기 이 차이가 좀 어떻게 있을까요? 보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예, 사실 요거를 조금 제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 이게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예. 1858년에 이제 엥겔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예, 그 편지에 보면은 자기가 살고 있던 19세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 역사적 위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그렇죠. 이제 분석을 예.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어떤 나옵니다. 두 번째 16세기다. 두 번째 16세기면 1500 저희 뭐 그렇죠. 세종대왕 한글 만드시고 그렇죠. 하시는 게 그 그렇죠. 시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16세기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부르주아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예. 두 번이나 16세기를 겪었다. 음흠.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16세기는 예. 우리가 소위 말해 16세기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거든요. 그렇죠. 13, 15세기 예. 여기까지가 베네치아 뭐 그렇죠. 예, 베네치아 뭐 이런 이탈리아 국가들이 상업을 주도하던 나라들이었다면 16세기부터 이게 대서양 무역. 대서양으로 이동을 대항해 합니다. 시대가 이제 그렇죠. 네네. 이때 자본주의가 처음으로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월러스틴 같은 학자들이 네네. 이제 근대 세계 체제론이라고 네네. 표현을 세계라고 표현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세계 세계라고 표현하는 예. 이제 그때가 첫 번째가 사실상 자본주의가 탄생한 시기다. 16세기가 첫 번째 그렇죠.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던 19세기는 무슨 시기냐? 네. 요 자본주의적 세계, 네. 16세기 대서양 일부에서 나타났던 자본주의적 세계가 전 세계를 포섭을 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커졌다. 그렇죠, 예, 그렇죠. 형태는 본질은 비슷한데 그렇죠. 스케일이 커졌다. 전 지구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 캘리포니아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식민화 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개양 네.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 모든 모든 세계가 자본주의적 생산 앞에 문을 열었다.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보면 이건 거의 뭐 1990년 냉전 이후 분위기랑 비슷한데 보니까 새로운 시장이 막 드러나고 하는 거랑.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 이 편지를 쓸 때 마르크스가 사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왜요? 왜 그러냐면 마르크스의 주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네. 공황이 터지면 예. 혁명이 터진다. 사람이 먹고 힘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건데 예. 요 편지를 썼던 1858년에 딱 공황이 터집니다. 음. 그러니까 1857년, 58년에 혁명이 이제 공황이 딱 터지니까 마르크스는 기쁘겠죠. 그렇죠. 내 이론이 맞았어. 맞았다. 예. 그러면 이제 한번 혁명으로 가보자 해야 되는데 예. 혁명이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해 보니까 그렇죠. 그걸 고민해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의 발전이 달라졌다. 스케일이 커지고 스케일이 커지고 이전하고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편지가 사실 읽어보면 조금 절망스러워요. 이게 안 될 것 같다. 사회주의가. 자유주의 안 맞을 것 같다. 안 될 혁명 것 안 일어날 것 같다. 왜 안 일어날 것 같다. 설사 성공하더라도 이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회주의가 구석에 몰려서 예. 멸망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역사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사회주의가 확장이 못 되고 확장이 못 되고 이제 쪼그라들어서 멸망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19세기를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예. 우리가 살아온 시대 20세기. 20세기. 예. 20세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요 문제에서 저는 세 번째 16세기. 세 번째 16세기. 그렇죠. 또 16세기군요. 16세기죠. 예. 그러면 이제 19세기의 자본주의라고 그러면 16세기 반복이지만 이제 영국이 주도했던 게 19세기라고 그러면 그렇죠. 그럼 20세기는 누가 뭐래도 미국이죠. 미국. 미국 주도의 시장 질서라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지만 이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자본주의의 역동성과 네. 유연성 이런 게 압도적일 정도로 높아집니다. 미국의 어떤 그렇죠. 미국 주도하는, 주도하에서 예. 미국 주도하 영국하고의 아주 질적인 차이가 커집니다. 특히 이 두 번째 16세기를 아까 유통망을 장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통망을 장악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해당 사회들에 대한 변화까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서가지고 요 물건 여기도 사오면서 그렇죠. 비싸게 해서 중간에서 이득을 챙기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상인 자본주의라고 해요. 그렇죠. 상업자본주의 예, 약간 그런 표현이죠 보면은.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많이 생산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돈 벌 구석을 많이 찾아가지고 거기서 자본을 모으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내부에서 어떤 노동 분업의 한 축으로 삼았다. 이 정도까지면 되는데 실제로 그 사회 내부를 모두 변혁시킬 정도로 영향을 침투하지 가하지 못했다. 네네. 근데 이게 사실 1970년대 들어서면요, 소위 말해 니스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 이런 거에 돼가지고 자본주의가 발달한 후진국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이제 한국이 선두에 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아닌 지역에서도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산업자본주의가 만들어질 수 그렇죠. 있다. 그게 이제 보인 게 한국이고 1970년.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에 이제 중국이 완전히 세계 시장에 포섭이 되고 인도가 또 세계 시장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한 절반 정도가 갑자기 들어온 셈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위 말해 노동력이 묶여 있던 게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어디 가도 일손은 많어. 그렇죠. 이런 세상이 됐죠 이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 번째 16세기로서의 20세기를 경험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에 이르면 전 세계 농촌 인구가 이제 절반 이하로까지 줄어드는. 그래서 정말 자본주의 경제가 전 세계에 걸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제중의 주변에 있던 이 자본주의의 어떤 맹아가 16세기에 이제 대서양이라는 걸로 좀 넓어지다가 20세기에 이제 미국이라는 어떤 맹주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차원으로 갔지만 뭐 이제 소비에트나 이제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제3세계는 여전히 좀 있다가 그게 이제 20세기 후반 21세기를 거치면서 정말 글로벌하게 아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다 되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끝난 거 아닌가요 이제? 저는 오늘 이제 한 번 더 도약할 길이 있다. 이런 그래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나왔는데 이제 어쨌든 세계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크게 나누자면 세 단계. 16세기 이제 자본주의 탄생, 그리고 19세기 자본주의적 세계 시장의 완성이자 유통망 형성. 요거를 이제 저는 형식적 포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20세기 자본주의적 세계 시장의 어떤 심화. 그리고 이걸 이제 실질적 포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뭐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얼핏 배웠던 들었던 걸로 따르면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그 과정상에서 뭐 공황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떻든 간에 경제 위기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게서 사회가 이제 한번 이제 바꿔 나간다. 근데 이제 그게 등장할 때 정도 되면 이미 이제 이 빵빵하게 부풀어 있던 게 뭔가 터진다. 아니면 변화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차 세계 대전이 그렇게 터졌나?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먼저 지적하기 전에 일단은 19세기형 세계 시장과 20세기형 세계 시장이라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달라요? 좀 더 봐야 우리가 시장은 시장 아닌가요,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에 문제가 뭐냐면요. 영국이라는 나라의 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1% 내외입니다.
아 그렇게 뭐 사실- 산업혁명 했다가 뭐, 그렇죠, 뭐 그렇죠. 해도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영국 혼자서 내생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음, 영국 시장이 커지는 만큼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느리게 걸려요. 느리게 지금 눈에 보면 엄청 느리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18세기,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영국의 세계적인 패권이 확립이 되는 거거든요. 예예. 이제 사실 러시아하고 대립하는 게 그 나폴레옹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예예. 누가 패권을 차지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어쨌든 영국이 그렇게 우기승천하는 기세에 놓여 있던 상황에서도 1%가 안 됩니다. 성장률이. 성장률이 근데 미국으로 오면은 평균 성장률이 뭐 3%, 4%, 그렇죠. 뭐 5%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20세기 그렇죠, 시대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시장의 어떤 질적 전환이 굉장히 컸다.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예. 그러니까 홉스봄에 따르면 사실 당시 19세기의 어떤 후반, 특히 예. 후반기에 와서도 무역의 거의 80% 70% 요게 유럽 국가들끼리 그렇죠. 혹은 유럽의 영향력이 식민, 그렇죠. 그렇죠. 남미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그렇죠, 쪽하고 아니면은 이제 미국 그 동부 뭐 이런 지역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어떤 대서양이라고 해야 되죠. 네네. 사실 대서양 중심의 무역이 전체 세계 무역에서 한 70% 80% 이 정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외에 비서구 지역에서의 시장은 사실 별 볼일 없습니다. 그렇죠. 별 볼일 없고 예. 대부분이 이 서구 시장에 대한 어떤 공급지 역할을 하는 거죠. 원료 공급지. 그렇죠. 원료 예. 공급지나 이제 나중에 되면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 노동력도 노동력 그렇죠. 대규모로 분리, 이동을 합니다. 등.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이동을 하는데 어쨌든 식량 등의 1차 생산물을 판매를 하고 이제 공업 제품을 사오는 사오는. 그런 구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관계가 중심부의 그런 어떤 공업 제품 예. 이런 거를 주변부가 사온다. 사온다. 그리고 중심부는 그렇게 판 금액으로 다시 주변부로부터 원료나 이런 걸 그렇죠. 식량이나 우리가 이런 걸 교과서에서 사오는 많이 배우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관계죠. 보면.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국가들도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중진국이 됐다고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아르헨티나가 사실 이때 대표적인 유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아르헨티나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 화려한 시대.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파리라고 할 만큼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최고의 그렇죠, 그렇죠. 예, 모든 걸 다 갖춘 나라가 됐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근본적인 질적 도약을 이루지 못한 그렇죠. 그 한계였던 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발주자들의 경우에 특히 한국이나 아니면 중국, 일본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유럽적 질서라고 하는 공법 질서에 편입이 될 때 예. 주권이 없는 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많죠. 특히 뭐 라틴 아메리카 쪽이나 뭐 이런 데들 사실 예. 독립하기 이전엔 그런 다 식민지였고 그렇죠. 주권을 예. 제한당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 불평등 관계를 강요당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체제에 편입이 됐지만 정치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종속돼 있는 그렇죠. 그런 관계가 19세기 시장 경제, 사실은- 자본주의의 어떤 모습이었다. 그렇죠. 예.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종속돼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중심부의 공업 국가들한테 이제 일차- 일방적으로 이제 그렇죠. 대주고, 대주고 싸게 많이 대주고 비싸게 사오는 그렇죠. 이제 이런 그런 구조였다. 식으로 이제 종속이 돼 있는 형태인데 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뭐냐면은 많이 수출하는 걸로 예. 자본을 축적한 다음에 그렇죠. 그 자본으로 수입 대체화를 해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수입 대체화적 공업화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다 망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가 기아 수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예. 자본을 마련을 해야 돼요. 음. 왜냐하면 선진국으로부터 뭐 자본도 빌려오고 기기도 수입하고 다 했는데 이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해가 돼요. 갑자기 그 옛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크림 전쟁 말고 옛날 그 크림 전쟁이나 그렇죠. 뭐 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나요. 분명히 러시아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인데 러시아는 이제 산업혁명이나 이런 이게 약하다 보니까 되게 머릿수로만 밀어붙이고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학살당하는. 그렇죠. 철도나 이런 거를 깔아가지고 예. 딱 해야 사실 지금 러시아 전쟁에서도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쳐들어왔던 경로가 사실 옛날 독일 제국이 쳐들어왔던 경로의 반대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네, 반대로 이제 나가는 예. 건데 이게 수송이나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러시아가 뒤늦게 이제 산업하고 철도 깔아야겠다 그렇죠. 뭐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이 그렇죠. 결국은 기아 사람들을 수출을 쥐어짜서 통해서. 만드는 그렇죠, 그렇죠. 돈으로 간 거를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수입 대체 그렇죠, 산업화를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1891년부터 1892년까지 사실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예. 대기근이 생깁니다. 그 전에 예. 20세기 그 저기 1930년대 그렇죠, 이전에 그렇죠.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930년대 대기근이 좀 더 큰 형태로 나타났을 뿐 예. 그것도 사실은 공업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집단 농장하고 예. 뭐 이러면서 이제 농민들을 수탈한 생산물로 다 도시를 그렇죠. 발전시키고 도시를 예. 발전시키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19세기 후반기에 제정 러시아에서도 똑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사실은 소위 말해 러시아 혁명가들이라고 하는 반체제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이거 뭔가 그러니까 잘못된 사회다. 그렇죠. 그 모순된 거죠. 자신들이 비판했던 대로 사실 그렇게 했다. 20세기 동안.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수입 대체화를 통해서 공업 제품을 이제 대체를 하고 예. 그럼 자신의 주변부 국가들에 그걸 또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똑같이 제국주의화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세컨 티어 정도 되는 이제 그 레벨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 영국이나 프랑스가 잘 보지 않던 올망졸망한 지역에다가 이제 막 이제 하자 뭐 이런 거죠. 이제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19세기가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쭉 이제 굴러와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 혁명 뭐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20세기는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20세기가 가장 특이한 시대죠. 예. 20세기는 사실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결국 곡물 가격은 석유하고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예, 예.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사실 화학 비료 화학 이런 것들이거든요. 독일에서 나왔던 그렇죠, 뭐 그렇죠. 하버보시법 그렇죠. 이런 것들. 예. 그 독일이 이제 화학 비료를 개발하게 된 것도 이제 자원이 없다 보니까 자원이 없다 보니까 머리를 과학 굴리는. 기술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사람을 좀 굶겨야 되나? 원래 궁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세기부터 들어서는 사실 자유민주주의도 발달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농민 계급들을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대규모의 보조금이나 이런 거 지급을 하면서 그 곡물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거를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유권자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었으니까 농민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죠. 결과물만 내가 가져오면 됐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들어오면서 뭐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투표권이 넓어지기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아시겠지만 미국은 지금도 농업 예. 투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농민들을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결과물을 보는 게 소외시킬 수 없는 아니고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익을 내가 대변해 준다.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그러면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차단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뭐 안정적인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 특히 이제 선진국들도 전쟁을 겪은 다음에는 생산력이 낮겠지만 예. 이제 한 50년대 60년대까지 가면은 예. 생산력이 쭉 올라오거든요. 다시 복귀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식량 생산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또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몰락을 합니다. 제3세계 특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곡물이나 이런 걸 팔아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먹고 살 수도 없고 예. 더더군다나 자본을 축적한다? 이건 이제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런 국가들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는 기존에는 수입 대체화 전략이 먹혀들었는데 예. 그거는 뭐 지금도 사실 자원을 팔아먹을 게 있는 나라들, 뭐 석유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나마 가능하겠지만 대한민국처럼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들은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 중심의 분업 체계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산업 생산에 뛰어들자라고 그렇죠. 결의를 한 거죠. 그렇죠. 대신 그렇죠. 이제 그 나라처럼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료 공급해주고 뭐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노동력과 그렇죠. 그 밑에 초보적인 것들을 우리가 대신해주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산업의 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이제 그 돈을 버는 이유가 이제 뭐 선진국으로부터 차관한 거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갚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 수출의 형태가 19세기에는 금융자본 위주입니다. 근데 20세기가 되면 이제 산업 자체가 이동해 버리는 직접적인 형태의 수출이 일어나는 거죠. 아예 공장 자체를 옮겨버리고 그렇죠. 산업 자체가 넘겨가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주도했던 그 어떤 경제적 주체들이 예. 다국적 기업들이죠. 이런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자본 축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전 세계적인 형태의 분업 관계가 새롭게 재구성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비자본주의 혹은 예. 식민지였던 국가들도 그 세계 시장에 편입만 할 수 있으면 예. 편입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조건은 물론 있어야겠죠. 그렇죠. 뭐 잘 조직된 노동력, 노동력이라든지 뭐 관료제, 관료제 예.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노동 소유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예. 어떤 공권력, 권위주의, 예. 공권력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어야 이제 그러면 이제 이윤을 찾아서 이제 이전이 되니까 이전이 되니까. 그럼 이제 그거에 기초해서 발전을 해가는 거죠.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후진 자본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뒤처져 있을 필요는 없다. 음.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 세계 편입이 되고 분업 체계 이제 선진국과 협력이 강화되면서 네네. 여기서도 혁신적인 혁신적인. 그리고 이제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네. 뭐 이제 한국의 삼성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렇죠. 현대차나. 반도체, 예. 뭐 이런 현대차 음. 지금도 혁신을 주도하잖아요. 전기차,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농업 잉여의 시대에서 이제는 산업이 어떻게 편입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게 20세기 어떻게 보면 현상이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보면.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에선 사실 제국주의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타국의 영토를 병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그렇죠. 예. 시장을 넓히고 이럴 필요가 없고 국내적으로도 사실 대중민주주의. 그러니까 땅을 필요로 하는 거는 뭔가 이제 가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이제는 그렇죠. 굳이 내가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그렇죠. 알아서 기업들이나 어떤 사회 체제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부를 얻을 수 있다. 그게 이제 20세기와 19세기 차이다. 그렇죠. 예.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적으로도 공화정 대중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되고 예. 이제 국제적으로는 국가들 간의 평등한 그런 관계. 특히 유엔을 물론 상임이사국이라는 패권 자기들끼리 어떤 그렇죠. 과정 체제가 이제 형성이 있긴 되는 하지만 예. 어쨌든 굉장히 평등한 국가들의 그렇죠. 체계. 주권 있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뭔가 그래도 그렇죠. 한 표씩 행사하는 이제 그런 구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세기에는 사실 국내적으로는 지주제나 네. 군주정 이런 네네. 게 있고 국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억압적인 제국주의적 질서 이런 게 유지가 됐는데 예. 세계 시장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19세기의 어떤 흐름들, 20세기의 흐름들이 이렇게 전환이 됐던 것들은 부드럽게 넘어오지는 못했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부드럽게 넘어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세계 대전이라는 거를 예. 그런 이행기를 가속화시킨 그렇죠. 그런 걸로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쩡했는데 갑자기 1차 세계대전이 빵 터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닌 거죠. 이제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 전부터 조짐이 좀 있었다. 그렇죠.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던 뭐 거고. 어떤 조짐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는 사실 엥겔스나 마르크스 같은 혁명가들이 예. 1870년대 이미 예언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럽의 구조가 네. 독일이 사실은 급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독일 제국이 중부 유럽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장악하고 예, 막대한 민족 그렇죠. 국가가 형성이 민족국가 형성이 되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단일 민족이거든요. 되고. 예.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제국만 해도 사실 여러 개 그렇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네, 그렇죠. 네. 민족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분해가 되면 별게 아닌데 독일은 분해해도 사실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잘릴 수가 없고 기껏해봐 예. 폴란드는 좀 이렇게 떼어가는 거고 거대한 독일 게르만 민족의 단일 국가가 형성이 예. 되다 보니까 이 국가가 사실은 독일의 안보적인 문제는 고민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포위돼 있다. 예. 이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이쪽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있으니까 이 두 지역으로부터 오는 압박을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가. 그렇죠. 이 압박인데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를 세계 체제 내에서 이제 고립을 시켜죠. 그죠. 예, 그래서 네. 영국과의 관계도 좀 개선을 시키고 러시아도 이제 자기 편을 잡고. 그렇죠. 예. 그래서 러시아와 독일과 오스트리아 제국이 이제 삼재 동맹을 맺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사실은 지속되기가 힘듭니다. 지속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이제 파탄이 났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2차 세계 대전의 원인으로 이제 그 1930년대 대공황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제 1차 세계 대전 전에는 되게 행복한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빵 터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지는 아는 거죠. 않은 거죠. 그렇죠. 뭔 일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 1873년부터 예. 1896년까지 그러니까 19세기 그렇죠. 한 20년에 그렇죠, 걸쳐가지고 그렇죠. 마지막 사실 한번 19세기 후반기에 대규모의 어떤 공황이 일어납니다. 세계에서. 그래요? 소위 말해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대공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1830년대를 예. 생각을 하는데 그레이트 리세션이니까 그 전에도 리세션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까지의 대공황이 사실은 이때의 대공황입니다. 음. 요거를 이제 지금 말로는 대침체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19세기 말에 대침체가 이제 이어지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또 30년 동안 1914년까지 또 호황이 일어납니다. 예. 지금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실 금융위기 전까지는 굉장히 호황이었잖아요. 호황이었죠.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동안 조금 호황이 유지가 되다가 지금 러우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2010년 중반부터 계속 보면 대침체다, 디플레이션이다, 세계 경기 왜 이러냐,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를 힘들게 하다가 그렇죠. 어떤 전쟁으로 연결되면서 그렇죠. 체제의 변화를 이제 가져왔다. 특히 이제 경기 침체가 되는 게 예. 사실 경기 침체라는 건 대부분 자본의 입장이죠. 그렇죠. 주요한 자본주의 국가들 입장이기 때문에 예. 설사 대공황이 터졌다고 하더라도 네.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이 독일 제국처럼 우기승천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네, 그러니까 대침체가 사실은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이윤율이 하락하고, 이윤율이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예. 이자율이 하락한다. 근데 요게 사실은 잘 보면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한테 나쁘지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예.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자율도 싸게, 낮아지고 싸게 네. 들여올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가지가 이제 특히 여기서 가격의 하락은 예. 후발 주자들뿐만 아니라 선발 주자들한테도 좀 어려운 게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선발 주자들은 발목이 묶이고 그렇죠. 대신 후발 주자는 뭐 금융 부담도 낮고 그렇죠, 뭔가 그렇죠. 새로운 산업에 그렇죠. 진출하기 좋은 여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격차는 없어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영국 자본주의를 독일이라든지 러시아 자본주의가 계속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따라잡기 시작한. 이제 이런 불균등한 어떤 변화 속에서 예. 이제 세력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력의 균형이 깨지는 게 세계 대전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귀결된다. 그럼 이제 한번 대충 정리를 이제 해보자고 그러면 어떻든 간에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자본주의라는 것들은 형식은 바뀌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경로들을 그렇죠. 걸어왔고 거기서 이제 지리적 스케일이 커졌을 따름이지 나타나는 갈등 관계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다. 네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역사가 똑같이 판박이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그렇죠. 어떻든 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그 이후의 침체라는 것들은 자본주의가 성장하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자체적인 모순에 의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그걸 둘러싼 국가 간의 이제 대립이 이제 발생을 하면 그렇죠. 결국은 이제 전쟁이라는 형태로 파열음이 본격화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건 물론 세계 대전은 아니지만 네네. 제가 이제 이 프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점점 참여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제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고 뭐 중동 이런 국가들도 다 어떻게 한 발씩 관여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세계화의 후퇴를 가져오는 결정적 계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그 단초가 된다. 그래서 2030년쯤 이제 돼 보면 2020년 때 그 일이 2022년의 일이 이제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보면 저는 지금 그 갈래길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림길에 놓여 예. 있다. 그러니까 다시 20세기형 세계 시장이 복구될 것이냐, 네. 아니면 정말로 다른 길로 갈 것이냐. 요게 지금 갈림길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약간 갈림길에서 변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화 과거에 어떤 우리가 2000년대 초반까지 누리던 이제 그런 식으로 복구는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고 뭔가 다른 쪽으로 그렇죠. 갈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 영미 기존에 우리가 누리던 질서라는 거는 예. 영미가 공급하는 굉장히 풍부한 금융과 그렇죠. 그리고 기술 혁신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공급하는 풍부한 또 값싸고 풍부한 자원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공급해주는 굉장히 싼 싼 인건비, 노동력. 요거에 기초해서 사실 조직을 해가지고 상품을 공급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시대는 좀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다. 끝난 것 같고 예. 서로 이제 안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나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이런 식을 중심으로 좀 재편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 쭉 밀려왔던 세계화의 물결이 그렇죠. 사람들을 탁 그렇죠. 적셨는데 어디선가 이제 뭐 이게 마개가 빠졌던지 뭐 함으로써 다시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예전처럼 같은 물에서 노는 게 아니고 그렇죠. 따로따로 떨어지는 물에서 그렇죠. 놀게 되는 조금 이제 소위 말해 블록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사실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게 이제 세 번의 파도 치듯이 네. 큰 파동을 겪으면서 갔는데 네. 지금 우리는 네 번째 파동을 겪고 예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비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제 궁금증을 오늘 좀 해소하고 싶어서 네. 모셨는데 이 한 300년 짧게 봐도 한 200년의 어떤 자본주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렇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2022년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은 그냥 일상적인 어떤 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큰 변화의 어떤 갈림길의 초입. 그렇죠.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빨간 약을 먹어야 될 거냐 파란 약을 먹어야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뭘 먹던지 간에 과거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어떤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든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쭉 있지만 사실은 인적 요인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쟁을 일으킬 때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게 뭐 객관적인 요인도 있지만 어떤 최고 지도자의 판단, 그렇죠. 뭐 의미, 성격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도 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세계화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다른 면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왕 오셨으니까 이제 그 현재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러시아 그리고 그거를 이끌고 있는 이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선생님의 네. 독특한 또 관점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 들으셨는데 어떻게 졸지 않고 잘 보셨는지 궁금합니다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시면 앞으로 이렇게 고급 과정을 종종 한번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 그리고 이제 푸틴에 대한 또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